7 시간이죠. 예, 오늘도 한번 락강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화, 신화, 아버지의 이름, 사회적 처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은 진도가 나갈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예술의 시적 창조 수준을 오이디푸스 드라마와 연결시킨다. 오이디푸스 드라마라는 것은 아이가 거세 불안을 통과해서 아버지의 법을 수용하고 결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드라마죠. 예. 이 예술의 시적 창조 수준을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승화된 수준이죠. 모세와 일신교를 다룰 때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오이디푸스 드라마라는 게 모세와 일신교를 다룰 때 이 오이디푸스 드라마가 나타난다는 거죠. 프로이드는 모세의 행동을 검토하는 지점까지 도덕의 기원에 대한 성찰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놀랍다. 예. 불신자, 비신자인 이 비크리스찬인 프로이드가 그 윤리의 근원으로서 그 모세의 십계명을 제시했고, 그 모세의 십계명이란 건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의 그 신이 제시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결국 그 인간 윤리의 근원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그 성찰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락강 자신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참조라고 수인에 걸쳐 선언한 참조,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이제 부명이라는 거, 농드베흐, 이것이 이제 오이디푸스 드라마와 직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오이디푸스 드라마. 네, 오이디푸스 드라마,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인간이 승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오이디푸스 드라마를 제대로 거쳐야, 즉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돼야만 개인 주체는 승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승화처럼 보이는 구조와 목적을 위해 아버지의 권력에 의지한다. 아버지의 권력 혹은 아버지의 법이죠. 이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의 법이 바로 이게 오이디푸스 드라마에서 아주 핵심적인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고, 이거의 근원이 모세의 십계명이다. 이 승화는 가시적이고 분명한 두려움의 배경에 대해 주어진 역사적 날짜에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예. 만 3세에서 만 5, 6세 정도의 이 오이디푸스 기간에 이러한 그 가시적이고 분명한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거세 불안이죠. 이게 거세 불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세 불안이라는 거는 잘릴 거에 대한 그 불안이라기보다는 이건 뭐냐면 엄마의 안락한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관문에서 느끼는 그 불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능, 결코 확신할 수 없는 아버지의 기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영성의 진보가 있다고 말한다. 야, 이 아버지의 기능을 확인함에서 영성의 진정한 진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버지의 기능을 확인하는 데서 영성의 진정한 진보가 있다. 예, 거세된 존재에게 영성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거세된 존재에게 영성의 진보가 있는. 거세된 주체에게 영성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이 거세된다는 것은 그 기독교적인 영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아주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거세된다는 것의 기독교적 함의가 뭐냐? 예. 이 거세된다는 게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거세된다는 게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진정한 진보죠. 기독교 영성의 최고가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에요. 예, 믿음과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기능을 원초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승화를 나타낸다. 예, 이 아버지의 기능이 주체를 승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예,
프로이드는 이 도약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그것의 권위와 즉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와 현실을 강요하는 무언가가 나타나야 했기 때문이다. 승화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권위와 현실을 강요하는 무언가가 나타나야 돼. 아버지의 권력이 나타나야 돼. 아버지의 권력이. 어디 갔어요? 아버지의 권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력. 예. 그 외부적인 근거를 프로이드는 모세에게서 발견한다 그랬어요. 네. 모세의 죽음, 모세의 십계명. 예. 이것이 아버지의 법의 근간이고 기초예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락강은 적어도 프로이드를 그렇게 본 것이죠. 승화는 그것이 의존하는 신화를 통해서만 역사적으로 동기부여된다. 예. 승화는 역사적으로 그 신화를 통해서 동기부여되는데 이 신화라는 게 이게 그 주는 이 기능이 있어요. 신화라는 것이 주는 기능. 이게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신화라는 게 이게 그냥 이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신화는 우리 시대의 영적 현실의 가장 명확한 용어로 기록된 것, 즉 신의 죽음의 다름이 아니다 그랬어요. 신의 죽음이라는 신화. 신의 죽음이라는 신화. 네. 신의 죽음을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아버지의 살인이 프로이드에 의해 현대 신화로 소개되는 것은 신의 죽음의 기능이다. 토템과 터브. 예. 아들들이 아버지를 공모해서 아버지를 죽이니까 아버지가 법으로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아버지의 법입니다. 이게 쇼파르라는 거죠. 죽은 아버지의 부활로서의 쇼파르 또는 죽은 아버지의 법으로서의 부활로서의 쇼파르. 죽은 아버지의 법의 부활로서의 쇼파르. 신화는 항상 기호와 체계이며 신화는 항상 기호와 체계예요. 상징계란 얘기죠. 상징계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고뇌의 수준이 아니라 집합성을 전제로 하는 집단성, 민족성, 집합성, 민족성을 전제로 한다. 신화라는 거는 그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로 하는 구성에서 소진되지 않고 가능한 한 완전한 차원을 가정하는 수준에서 발생한다. 즉 신화는 집단 초자, 민족 초자를 구성한다 이거죠. 신화가 제시하는 집단 초자에서 기표로부터 괴로워하는 것은 주체의 문제이다. 이 기표의 격정 속에서 임계점이 나타나고 기표의 괴로움은 간헐적 신호 역할을 하는 간헐적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즉 주체는 신속히 항상성으로 도망간다. 신화가 제시하는 집단 초자가 있는데 이 집단 초자는 주체의 정서적 감정적인 항상성, 안정성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집단 초자라는 거 이거는 뭐로 작동하느냐면 이거는 정언명령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집단 초자라는 거는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명령, 정언명령, 집단 초자, 정언명령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체가. 이 기표의 격정 속에서 임계점이 드러난다. 한계점이 드러나는 거, 한계점. 한계. 이 주체의 한계. 주체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의 한계냐? 항상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안정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체의 편안함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이 신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체에게. 주체의 항상성과 안정성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정언명령어로 기능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의 법이 아들에게
엄마와의 관계에서의 그 항상성과 안정성을 깨뜨려 버리듯이 신화는 집단 초자, 정엄명령어로 기능하면서 집단뿐 아니라 개인의 이 윤리성의 그 임계점, 예. 상상적 윤리의 한계에 도달하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그 말하자면 이 주체의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주체는 신속히 항상성으로 도망가요. 왜? 괴롭거든. 거세 불안이 일어나거든 여기서. 예, 거세 불안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거세 불안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거세 불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신화가 제시하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 신화가 제시하는 정엄명령 앞에서 거세 불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도덕성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 문명 속의 불만, 즉 어떤 정신적 기능인 초자아가 그 자체로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붕괴에 내포된 귀중한 의미를 제기했다. 문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이 민족적인 안정성이에요. 민족적인 안정성, 민족적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선으로 발전시킨 그 무엇이 바로 그 민족의 문명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민족의 문명 속에 안주하려다 보니까 개인적인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적절한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 브레이크의 일종의 오작동의 결과이다. 문명은 개인에게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이 브레이크에 일종의 오작동이 생긴 거예요. 이 오작동이라는 게 뭐냐? 이게 문명의 결여 지점이에요. 문명의 결여라는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명의 결여라는 한계. 모든 사람이 문명이라는 건 그 민족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오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집단의 정신적 삶의 깊은 곳에서 이러한 붕괴, 문명의 붕괴 속에 이러한 문명의 붕괴 속에 붕괴라는 건 결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문명의 결여 속에 개인의 본능이 어떻게 적절한 승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명 속의 불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포인트죠. 베른펠트의 승화에 대한 인식에서 그는 승화작용이 항상 윤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과용화된다는 사실에 대한 프로이드의 언급에 상당히 괴로워한다. 다른 한편 노력, 슈트레붕, 충동, 트리베 또는 충동의 목표 지향성, 실, 랭쿵 측면과 그것이 대상 리비도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사이의 모순도 또한 베른펠트에게 모든 종류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승화의 분석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것을 특징짓는 극도의 서투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베른펠트가 그 프로이드를 연구하면서 승화에 대한 인식에서 이제 이 서투른 이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력, 충동의 목표 정향성과 그것이 대상 리비도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사이의 모순, 노력, 충동, 그 슈트레븐과 이 트리베가 대상 리비도 영역에서 발생할까요? 이거는 락강에 의하면 그 결여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노력, 충동의 에너지는 결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정향성이라는 건 바로 이 결의의 기표가 지시하는 어떤 이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 리비도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사이의 모순,
이것이 또한 베른펠트에게 모든 종류의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락강은 지금 이 베른펠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1923-4년경 베른펠트는 승화를 정의하기 위해 에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본능의 일부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한다. 에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본능의 일부로부터 승화는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순진함이 눈에 띄는 어린아이의 예를 든다. 어린 로버츠 월터는 사춘기 이전부터 시에 대한 몰입이 있었는데 그는 사춘기에 접어들자 점차적으로 자아 목표에 이 본능적 용합이 통합된다. 이 본능적 욕망이 자아 목표에 수렴될 때 이 목표 정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 정향성. 찔, 압랭쿵, 목표 정향성. 소시인으로서의 활동과 처음에는 상당히 분리되어 있던 그의 환상이 점차 조화된다. 환상과 활동이 조화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기표가 있는 거예요. 기표작용이 있어야 본능적 욕망이 자아 목표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통합되는 거예요. 기표가 없으면 본능적 욕망과 자아 목표가 따로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죠? 나이 먹어서 40대 후반 50대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뭘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캐보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가 라는 캐보이라는 질문이 40대 후반 50대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대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본능적 욕망과 자아 목표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일치시켜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포아싱스 레프레젠탄츠라는 거예요. 이 대표기표, 표상의 대표자. 그게 그 찔압 랭쿵을 갖다 제시하는 거예요. 목표 정향성을 만들어줘야죠. 이 목표 정향성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아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본능적 욕망과 자아 목표가 서로 수렴되는 것이죠. 베른펠트는 일단 예술가가 승화 수준에서 작업을 수행하면 사후에 호평을 받는 한 자신이 작업의 수혜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지적한다. 예술가가 승화 수준에서 작업을 수행하면 나중에 호평을 받게 돼 있죠.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그것은 부차적으로 영광, 명예, 심지어 돈의 형태로 그 여파를 가져오며 본능의 기원에 있던 환상적 만족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후자는 승화를 통해 만족하게 된다. 그 예술가는 승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 무의식적인 어떤 이 진실을 갖다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드러낼 뿐 아니라 이 보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진실을 얘기할 뿐 아니라 그 여파로 명예, 영광, 돈도 얻게 되는 거죠. 쉽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정당화되어야 할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신의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나 영광이나 돈이 아니라 이런 2차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안에서 구조의 형태로 시적 기능과 같은 기능의 근원적 가능성이다. 이 사회적 합의 안에서 구조의 형태로 시적 기능과 같은 기능의 근원적 가능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사회를 승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화의 역할 아니에요? 이 예술 작품에는 바로 신화의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사회적 승화, 사회적 차원의 승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회적 초자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술 작품이. 그게 바로 예술 작품이 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술 작품이 승화되는 통로가 뭐예요? 그 예술 작품을 대하는 주체를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자신의 결여로 인도해, 자신의 상실로 인도해야죠. 이게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최고의 대상 승화의 능력이에요, 기능이에요.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능이 뭐냐? 그걸 바라보는, 그걸 듣는, 그걸 대면하는 주체에게 자신의 결여, 자신의 무의식적 진실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그게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기능이고 개인적 수준의 승화 기능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회적 승화의 초자 기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궁정식 사랑의 이상을 중심으로 특정 역사적 순간에 탄생한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합의이다. 고도로 제한된 특정 집단의 경우, 요 고도로 제한된 특정 집단이라는 것은 요건 귀족 집단을 얘기해요. 그 이상은 일련의 행동 방식, 충성도, 척도, 서비스, 모범적인 행동 양식을 포함하는 요 기사 집단도 포함되죠. 네. 도덕 규범의 기원에서 찾을 수 있다. 네. 그 궁정식 사랑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행동 방식, 충성도, 척도, 서비스, 모범적인 행동 양식을 투여한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의 도덕 규범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그 중심에 에로티시즘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점이 에로티시즘이었기 때문이다. 특정 시기 특정 집단에서 이러한 궁정식 사랑이 하나의 사회적 초자로 제시되었고 여기에 헌신된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헌신된 건 아니에요. 아주 특정 집단이 헌신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궁정식 사랑은 뭐에 집중되어 있었다? 에로티심이었다. 그러나 궁정식 사랑의 중심에는 에로티심이 있었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에로티심이라는 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로티심을 제가 이 주체의 결여, 주체의 상실을 복구하려는 욕망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섹슈얼리티였고 에로티심은 에로스, 이기적 사랑이라는 이 에로스가 극단적으로 갈 때 자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로티즘은 자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 자기애. 섹슈얼리티가 바로 에로티즘과 차이가 있는 거죠. 섹슈얼리티는 자신의 주체의 궁극적 상실과 결여를 보완하려는, 회복하려는 욕망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욕망의 에너지. 성적 에너지가 아니라 욕망의 에너지. 거기에는 성적 칼라도 묻어 있는 거죠. 성적 칼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에로티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로티심을 넘어가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존재적인 상실을 갖다 만회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거기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승화신화 아버지의 이름 사회적 초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편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